자, 마지막 시간. 자,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합시다. 한 시간만. 자, 3번에 치숙 나왔는데, 자, 우리 아까, 자, 치숙이라는 작품은 간단하게 아까 문제 풀 때, 자, 뭐죠? 만났었죠. 치숙해가지고 자 반어적 명명을 통해서 뭐죠 바르지 못한 역사관을 갖고 있는 인물이 서술자가 됨으로써 올바른 역사인식의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작품이 치숙이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자 문제 한번 봐봐봐. 오른쪽에 이 소설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돼 있는데 풍자적, 비판적, 반어적은 맞고요. 풍자하고 비판은 어찌 보면은 세트로 같이 갑니다. 뭐 해악, 풍자, 비판. 풍자는 비꼬는 거잖아, 그렇죠? 비꼬는데 정색하고 비꼬면 자 어울리지 않으니까 좀 해학적 풍자. 그다음에 풍자의 의도는 비판 요거 되죠. 그래서 1번이고 자 반어적 명명 자체가 제목 자체가 반어적 운수 좋은 날처럼 관념적이라는 관념적의 반대는 뭐지? 자 관념적이란 말의 반대는 구체적 요 말이야. 그치? 구체적인 반대는 추상적. 그래서 관념이 추상하고 같은 개념에서 관념적, 추상적 관념에서 추상적 관념이라는 것은 우리 주로 인지나 사고의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 관념적인 거고요. 구체적인 것은 일상적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구체적이겠지. 그래서 이 노래는 매지인 가게 다니면서 자 아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나의 자 목소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관념적보다는 구체적이고 일상적. 자, 그 다음에, 자, 이 글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채만식, 그러면 판소리, 사설조를 많이 담고 있고요. 정답은 3번이지. 궁극적으로 풍자의 대상은 아저씨가 아니라 누가 돼야 돼? 나라는 인물이 돼야 돼. 나라는 인물. 자, 여기까지 해서 뭐 치숙 간단히 끝내고요. 4번 보시면, 자, 복덕방 나오지, 복덕방. 자, 복덕방 나오는데, 지금 복덕방이란 말을 안 쓰지. 쌤 어렸을 때만 해도 복덕방 좋은 말이야. 복을 주고 덕이 있는 곳인데 이제 이 복덕방은 옛날에는 뭐 마을 사정 잘하는 자 아무나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야 되니까 뭐 중개사 사무실 이렇게 바뀌었는데 자 복덕방을 통해서 자 1930년대 현실을 보여주고 있지. 여기서 이제 30년대 현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죠? 조금은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인간에게 인간 소외랄지 비정함이랄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 소설은 전체적으로 뭐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자 계층 간의 갈등 자 이것들을 보여주는데 자 복덕방이라는 공간을 자 중심으로 해서 자 세 인물이 있습니다. 자 안초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서참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있어? 박희환 영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셋은 자 친구고요. 자 서참이가 하는 복덕방을 중심으로 해서 자 사건이 자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줄거리 한번 가봅시다. 줄거리. 자, 안초시, 서참이, 박희환. 자, 이 세 노인이 복덕방에서 무료하게 소일을 한다. 안초시는 수차례 사업 실패로 몰락하여 지금은 서참이 복덕방의 신세를 지고 있지만 재기의 꿈을 안고 살아간다. 자, 잦은 사업 실패. 그걸 통해서 자, 재기를 꿈꾸면서 자, 뭐죠? 기회를 자, 엿보고 있다. 그리고 그에게는 무용가로 유명한 딸 경화가 있으나 그는 늘 그녀의 짐일 뿐이었다. 그래서 그에게 안초시에게는 딸 누가 있어? 안경화가 있어. 안경화. 자, 그래서 여기 관계는 자 무슨 부녀에 되겠지. 부녀. 그래서 안경화는 유명한 무용가야. 신여성인가 보다. 1930년대 무용가로서 사회활동을 했으니까. 자, 그런데 자 그는 딸에게 늘 짐이었어.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딸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고 자 근근히 연명하면서 살아가는 인물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서참이는 구한말 훈련원 참의로 봉직했던 무관이었으나 일제강점 후 복덕방을 차렸다. 안초시와 달리 대범한 성격의 소유자로 중학 졸업한 아들의 학비를 걱정하며 자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자 무관이어서 자 조금은 자 대범하지. 안초시와 달리 서참이는 자 그러고 이제 경제적으로 아들 훈육을 위해서라도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기를 바라는 마음. 거기서 이제 또 복덕방을 차렸겠지. 어찌 보면은 가장 현실적인 인물일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자 박희환 영감은 서참이의 친구로 자 재판소에 다니는 조카를 자 빌미로 대서소업을 자 한다고 일본어 공부를 하고 있다. 자 박희환은 뭐야?
대소소를 준비하고 있지. 자, 이 세 인물이 자, 친구처럼 복도방에 모여서 맨날 소일하는데 어찌 보면은 직업을 갖고 있는 거는 서참이밖에 없지. 가장 현실적이지. 그러고 자, 박희환은 어때? 자, 여기 나와가지고 친구하고 소일하면서 일본어 공부를 통해서 자, 나중에 일본이 뭐 득세하면은 뭐 하려고 대소소라도 하려고. 그리고 안초시는 자, 여러 번 사업에 실패하면서 재기를 꿈꾸고 있는 그런 자, 인물이 되겠지. 자. 그러다가 이제 이런 인물들 사이 이제 사건이 생기네. 재기를 꿈꾸던 안초시에게 박희환 영감이 부동산 투자에 관한 정보를 준다. 늘 일확천금을 꿈꾸던 안초시는 딸에게 투자를 권유하고요. 자, 딸은 투자 과정에 안초시를 배제하고 또 자신이 마련한 돈을 몽땅 부동산에 투자한다. 그러나 1년이 지나 모든 일이 사기 기금이 밝혀지고 투자 실패에 따른 좌절과 미래에 대한 꿈의 상실로 결국 안초시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다. 자, 이게 되지. 그래서 자. 부동산 사기를 통해서 투자를 실패하게 되지. 그래서 안초시는 어때? 자, 안초시의 자, 자살, 요게 이제 사건이지. 자, 이런 인물들이 자, 박희환 영감이 저기 뭐지? 재개발 자, 계획이 있어. 그래서 딸에게 자, 뭐죠? 투자를 자, 종용했는데 결국은 그게 사기임이 드러나게 되고 더 이상 딸을 볼 면목도 없고 민망하여 자, 복도방에서 자살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뭐죠? 아버지의 자살로 자신의 사회적 명예가 훼손될 것을 우려한 안경화는 서참의 권유를 받아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줍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죽음을 숨길 수가 없어서 안경화는 결국은 장례식을 치러주게 돼. 그래서 자, 뭐죠? 자, 장례식을 치러주는 게 이제 두 번째 사건이야. 큰 덩어리로서는 사업 실패 요게 나오고 그래서 자, 거기서 보니까 자신의 사회적 명예가 훼손되고 뭐지 장례식에 참석한 서참이와 박희환 영감은 안경화와 조문객들의 위선적인 모습에 자, 실망하여 장례식장을 떠난다. 자,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와? 자, 서참이와 그다음에 박희환 영감 그리고 자, 누구? 안경화 자, 주변인들 이거지. 그래서 이 소설 아까 말했다시피 안초시와 안경화 사이에 자, 세대 갈등. 그러니까 딸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는 어때? 9세대의 전형적 인물이겠지. 그래서 세대 갈등이 나오고 자, 이쪽은 뭐가 나와? 이쪽은 자, 계층적 갈등. 그래서 사회적인 루저와 뭐 이쪽은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저명하고 유명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자, 안경화의 주변인들도 자, 그런 부류의 사람이겠지.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그런 상처만 받고 자, 돌아오고 만다. 이런 내용인데 자, 이걸 한번 읽어볼게. 자, 뭐라고 돼 있어? 파출소로 갈까 하다가 그래도 자식한테 먼저 알려야겠다고 말만 듣던 자, 안경화는 무용연구소를 찾아가서 안경화를 데리고 왔다. 딸이 한참 울고 난 뒤 관청에 어서 알려야지. 아니야요. 아스세요. 딸은 펄쩍 뛰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자, 안초시가 죽음을 알고 자, 서참에 가서 딸에게 먼저 알린 거지. 그래서 경찰에 알려야지. 그랬더니 잠깐만요. 멈추세요. 라고 말하는 거지.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안경화는 아버지 죽음보다도 자기의 사회적 명성이 자, 훼손될까봐 더 걱정하는 그런 속물적 자, 인물이야. 아스라니 저라니 제 명예도 좀 여기서 나오지. 아버지 죽음보다 자기 명예가 더 소중해.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 때문에 음독 자살했다라는 말이 알려지면 자기에게 큰 상처가 되고 손해가 되기 때문에 자, 명예 안 될 말이지. 명예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비를 저 모양으로 해서 세상을 떠나게 했어. 자,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지? 아버지 죽음의 일정 부분 딸 안경화의 책임이 있음을 따지듯이 자, 말하고 있는 거지. 자, 안경화는 엎드려 다시 울었다. 그러다가 나가서는 서참의 다리를 끌어안고 놓지 않았다. 저 살려주세요. 소리를 몇 번 거듭했다. 그럼 비밀을 내가 지킬 테니 나 자는 대로 할래? 자, 내 수염이 다시 말했다. 그러면 부친에서 봄는 거 있지. 내 간이 보험이야요. 무슨 보험이 얼마나 타게 돼? 한 480원 정도요. 부친이 들었어요. 그 부친이 다 써야지. 그럼요.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결국 뭐냐면 자, 안경화는 자기의 명예 때문에 아버지 죽음도 자, 알리지 않으려고 하지. 그래서 서참이가 그럼 아버지에게 자, 들어돈 보험료로 아버지 장례라도 성대하게 치러주는 게 마지막 네가 할 수 있는 일이야. 해서 결국은 장례식을 치르게 되지.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장례식인데 안초시의 자 소위 연결식이 그에 딸 연구소 마당에서 열렸다. 서참이와 박희암 영감은 술이 거나게 취해갔다. 박희암 영감이 무얼 잡혀서 가져왔다는 자 뭐죠 부의 이원을 서참이가 장례비도 넉넉하니 자네는 그 돈 그 계집에 줄 필요 없네. 자 이미 480원에 돈 있다는 걸 알잖아, 그치? 그래서 박희암 영감이 뭔가 잡혀가지고 즉 친구가 죽었는데 부의금 내는데 내일 돈이 없으니까 자 전당포 가가지고 물건을 맡겨가지고 돈을 융통해 온 거지. 그걸 알고 서참이 뭐라 안 줘도 돼 안 줘도 돼 딸내미 돈 많어 알고 있잖아 내 막을 뻔히. 그래서 자 그 돈으로 이제 뭐로가 술집에 가서 술을 한 잔 먼저 권하게 한다. 연결식장에는 제법 반반한 조객들이 모여들었다. 애벽을 차리고 온 사람들도 있었다. 모두 고인을 알아서 온 것이 아니요, 즉 안초시 때문에 온 게 아니요. 결국 누구 때문에 왔겠어? 무용가의 자 안경화를 보아온 사람이다. 딸 때문에 온 사람이었다. 그 중에는 자 고인의 슬픔을 알아 우는 사람인지 덩달아 기분을 우는 사람인지 울음을 삼키느라 qui가는 사람도 있었다. 어찌 보면은 자 형식적 조문이지. 조문객 입장에서는 안경화 보러 온 거지 안경화 아버지는 본 적이 없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자 위선적으로 슬픈 척 조문만 할 뿐이었다. 자, 공단 같은 새까만 양복으로 관 앞에 나와 향불을 절하했다. 그 뒤를 따라 한 20여 명이 관 앞에서 꾸벅거렸다. 그리고 뭐라고 짓거리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고 시뻘건 자 서참이도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듯 나섰다. 그래서 이런 조문객들에게 어때? 정말 배알이 꼴려가지고 뭔가 한마디 쏘아붙이고 싶어서 나갔어. 그래서 하는 말이 자, 후 하더니 자, 세 줄 아래 나 서참일세. 알겠나? 자네 참 호사일세 호사야. 잘 죽었어. 자네 살았으면 어찌 이만한 호사를 누려보기라도 했겠나. 어찌 보면은 반어적 표현이겠지. 죽은 사람에게 너 자네 잘 죽었네. 자네 살아생전 이런 호강을 해본 적 없잖아. 그래서 죽어서라도 이런 호강에서 참말로 자 부럽네 뭐 이런 표현인데 뉘앙스인데 자 바꿔 말하면 뭐야? 자 자식 입장에서 자 부모를 정성껏 모시지 않은 경화에 대한 타박으로도 읽히지. 자, 그래서 안경대를 고칠 생각도 없고 박희암이 이 사람 취했네 그려 하면서 자미를 말렸다. 박희암 영감도 가슴이 답답했다. 분양을 하고 무슨 소리라도 한마디 했으면 속이 후련할 것만 같았으나 결국은 눈물이 터져버리고 말았다. 서참이와 박희암 영감도 묘까지 따라갈 생각이었으나 처음에는 어때 장지까지 가서 친구를 보낼 생각이었으나 거기 모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속이 상해서 도로 술집으로 내려오고 말았다. 되겠지. 그래서 자, 이 부동산 사무실을 배경으로 자, 뭐죠? 세대 간의 갈등, 그다음에 계층 간의 갈등을 자,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소설이 1930년대 조선의 현실이고 그게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느끼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소설입니다. 핵심 연구 1930년대 서울 변들이고요. 전지적 작가고요. 안초시의 죽음, 그다음에 주제 보니까 뭐야? 근대화 물결 속에서 소외된 세대의 좌절과 비애. 자, 뭐죠? 어떻게 보면 구세대로서 자, 삶의 중심에서 소외되고 외면당한 인물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특징 한번 보니까 이기적 딸과 소심한 아버지의 대립을 통해 무너져 내리는 가족의 소중함, 가족의 관계를 그려내고 있다. 이게 세대 간의 갈등. 그다음에 자 3번 보니까 당시 사회의 경제상, 생활상 등이 사실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오케이. 자 오른쪽에 문제 한번 봐보자. 이 작품에 나타난 작가의 의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 신세대 윤리의식의 부재를 비판해. 여기서 신세대라는 건 누구? 안경화. 그치? 그래서 아버지 죽음 앞에서도 자기의 자 뭐죠? 체면을 먼저 따지는. 근데에 따른 가족의 해체 이것도 안경화 자 뭐죠? 자 누구죠? 안초시의 죽음 이걸 통해서 허황된 꿈을 쫓는 인문굴상의 그림으로서 부동산 투기 자체 위험성. 자 물론 부동산 투기의 실패로 인해서 목숨을 끊게 되지만 이거 자체가 이 소설의 중심 내용은 아니지. 그냥 자 사건의 인물들 간의 갈등과 계층 간의 갈등을 보여주는 하나의 매개가 되는 자 단초가 되는 사건이지 중심은 아니지. 그다음에 근대화 물결 속의 좌절하고 비애를 느끼는 구세대의 인물들의 자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근대화라는 것은 당시니까 뭐 현대적 삶을 자 2020년이 가장 우리 모던이잖아. 근데 이것도 100년이 지나면 구닥다리가 돼버리겠지. 그러니까 1930년을 살았던 사람에게 1930년은 자 더 없는 자 뭐지 현대화의 공간이겠지.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변해가는 시대 속에서 새 인물, 새 노인이 겪게 되는 자 혼란 요걸 보여주고 있는 게 복덕방.
그 다음에 자, 뭐 나도 아닌데 자, 요거는 뭐 2번 문제는 자, 3번 한번 2번 한번 보시면 서참이와 박희영 잘 차려입은 행색이 부각되도록 아주 근근히 살아가는 인물들이고 가장 큰 힌트는 박희환 영감이 뭔가를 잡혀가지고 V 이원을 자, 이원이 어느 정도 큰 돈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V 이원을 준비해가지고 왔다. 이거 보면은 뭐 잘 차려입은 행색의 노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 자, 그래서 복덕방이라는 공간은 어떻게 보면은 근대화된 공간 속에서 구세대와 새로운 세대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이 이루어지는 자,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3대 나오죠. 3대. 자, 3대 나오는데 5번 보시니까 염상섭의 3대. 자, 아까 선생님 이것도 잠깐 나왔었지. 자, 1대가 누구라고요? 조의관이라고요. 2대가 누구라고요? 조상훈이라고요. 3대가 뭐라고요? 조덕기라고요. 그래서 이 세 인물에 대해서 줄거리에서 간단하게 인물 정리를 해주는데 그것만 보고 이거는 본문 안 읽고 갈게. 자, 봐봐봐. 만석군의 살림을 자, 작품 줄거리 오른쪽에 만석군의 살림을 꾸려가는 조의관은 봉건적 관념과 허욕에 사로잡힌 인물이다. 봉건적 사고방식의 소유자고요. 그러니까 전근대적 인물이지. 전근대적. 그 다음에 허용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헛된 욕심 이거는 자, 가벌에 대한 자, 가문에 대한 중시. 그러니까 조의관, 의관이라는 것도 상놈 집안이었는데 의관이라는 벼슬도 돈 주고 산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돈이 좀 생기니까 정말 번듯한 양반 족보를 가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자, 그런 족보의 얽매이는 가벌의 얽매이는 그런 아직까지는 어때 계층적 질서에 순응하고 있는 그런 자, 구세대의 전형이야. 구세대의 전형. 개인의 이익과 집안의 위신을 높이는 일에 최대한 가치를 두는 인물로서 을사조약 이래 사회가 혼란해지자 2만 양이라는 큰 돈으로 의관 벼슬을 산다. 그리고 다음에는 남의 족보를 겨들어서 가문을 뽐내려고 한다. 이 때문에 큰 돈을 들여서 족보를 만든다. 자, 한편 기독교에 물든 아들 상훈이 제사도 지내지 않으리라는 판단 때문에 조의관은 불신하여 별거하고 며느리보다 더 새파란 부인을 철로 얻어 산다. 자, 상훈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지식인으로서 그 후에 장르 노래면서 술집 주립도 하며 아들과 동창생이 또한 여급 홍경회와 불륜을 저지른다. 그래서 자, 아버지 조의관의 가문치장이나 족보사업을 쓸데없는 일이라고 반대한다. 사회사업을 하기 위해 집안의 돈을 갖다 쓰기도 하지만 뚜렷한 의식 없이 살아가는 인물이다. 미국 유학하는 신지식인이지.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도덕적으로 타락했지. 그치? 아들 친구도 아들의 여사친과 자, 첩을 얻어가지고 자, 사는 거지. 여기도 뭐 첩살이라고 여기도 첩살이라 하지. 근데 이제 자, 가치관이 뭐냐면 자, 이쪽은 뭐죠? 뭐 가벌이나 문벌. 그래서 족보가 중심이라면 이거는 뭐죠? 새로운 사회 사업이랄지 자, 교육 사업에다 같이 돈을 써야 된다. 돈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거는 집안의 어떤 족보나 가벌을 쓰기 위해서 이거는 좀 더 신지기신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사회사업과 교육사업에 그러다 보니까 자, 아버지 조의관 입장에서 조상훈에게 자, 집안 곳간을 맡기면 어떻게 돼? 낼름 다 남에게 기부해버리고 자, 남 좋은 일만 시킬 것 같아서 자, 아들을 믿지 않는다. 자, 그리고 이제 3대가 조덕기야. 덕기는 일본 유학하면서 할아버지 아버지 틈바구니에서 많은 정치적 갈등을 경험한다. 사회주의 사상에 젖어있는 친구 병화로부터 부르주아라는 핀잔을 곧잘 받기도 하는 그는 병화의 소개로 가난한 하숙집 자, 필수를 만나 그녀에게 사랑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자, 이건 조덕기는 이제 중간자적 인물이에요. 중간자적 위치, 중간자 위치에서 자, 조부와 부 사이에 아버지를 편들 수도 없고 할아버지를 편들 수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자, 그의 친구 김병화가 나오는데 자, 김병화는 사실 목사의 아들로서 그 당시 자, 새로운 지식인의 자, 아들이고 집안도 부유했으나 자, 나중에 사회를 알게 되면서 사회주의 운동에 투신하게 돼. 사회주의 운동이라는 것은 결국 무산자의 계급 해방이지. 그러다 보면은 조덕기는 뭘까? 병화의 적이겠지. 왜? 부르주아니까. 잘 사는 집안이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자, 조덕기 역시 자, 사회를 바라보는 사회에 대한 눈을 뜨게 되고 자, 사회주의에 대한 인식을 하게 돼. 자,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시간이 흘러서 자, 조의관이 자, 뭐죠? 독살당하게 되면 조의관이 죽으면서 가족의 급속도의 붕괴 과정이 나오지. 그래서 1920년대 서울 중산층 가정의 붕괴 과정을 한 집안의 붕괴 과정을 보여주는
가족사 소설이다. 그 안에서 뭐가 나와 여기서도 세대 간의 갈등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또 이념적 갈등이 나오고요. 이런 것들을 염상섭이란 분이 객관적 위치에서 그대로 그려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주요 부분은 뭐냐면 친구 병화가 덕기를 찾아오는 장면이야. 그래서 그락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3대가 나오면 조이간과 조상훈의 갈등 부분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다른 부분이 나와 있어. 그래서 식민지 현실에서 어떤 세대 간 또는 이념 간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 3대더라. 핵심 연구 왼쪽에 보시면 배경, 시점, 제재, 주제. 일제강점기 중산층의 재산 상속의 문제와 세대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을 통해서 식민지 조선의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특징 두 가지 보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에 문제 한번 봐볼까? 자,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당시의 사회상을 잘 보여준다. 1920년대는 태표적 낭만주의나 이게 아니라면 대부분 리얼리즘이 많이 지배하고 있던 거야. 사회주의가 지배하고 있어. 그 다음에 이제 30년대 가면 상징주의나 또는 자연주의로 발전해 가는데 사실주의니까 결국 이건 어떤 의미로 보면 소설은 문학에 대한 시대에 대한 현실에 대한 반영이다 이 말하고도 같아. 그래서 조선의 20년대 사회 모습이 드러나 1번 오케이. 행동과 대화를 통해 성격이 암시되고 있어. 자, 기본적으로 대화가 나오죠. 행동이 나오죠. 이 부분은 특히나 덕기와 병화 두 친구의 대화와 주고받는 대화 행동이야. 2번 오케이. 소술자는 대체로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자, 소술자는 누구냐면 염상섭의 대리인이겠지. 그래서 병화, 덕기, 병화, 덕기가 잘 됐고 착하고 병화가 못됐다 이런 평가를 안 해. 그냥 보고만 있어. 전체적으로는 3인칭 관찰자의 시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해. 특히나 염상섭 같은 분은 1920, 30년대 있으면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민족주의 문학 계열하고 사회주의 문학 계열에서 밸런스를 잡으면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글을 쓰려고 노력했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답은 4번이네. 계몽적 주제의식을 드러내진 않아. 아까도 말했지만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지. 계몽이라는 건 교훈이나 가르침을 주는 게 계몽이지. 그래서 계몽적인 작품은 1910년대 이광수나 최남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계몽주의 문학. 그래서 4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니은은 지금 뭐냐면 니은은 나중에 읽어보고 푸는데 니은은 어떻게 되겠지? 자네와 나는 착취와 피착취의 계급의식을 전도시키기 전에 간단히 설명해주면 자, 객관적으로 보면 덕기가 유산자야. 잘 사는 집 아들이고 자, 병화가 가난한 집 아이야. 그러면 결국 사회주의에서 말하는 계급 착취라는 것은 자, 덕기가 병화를 착취해야 돼. 왜? 유산자가 무산자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자, 부를 이루는 거니까. 그래서 사회주의 운동은 이 유산자의 계급을 무산자에게 나누어 주자라는 게 사회주의의 사상이지. 이런 관계인데 자, 여기 내용 보면은 병화가 뭐라 그러냐면 매번 돈 좀 내게 내가 좋은 술집 소개해 줄게. 그래가지고 술 뜯어먹고 빈대 붓고 또 가자마자 담배나 한다 네 개나 난 담배 살 돈도 없네. 그러니까 자, 병화가 덕기를 어때? 뜯어먹고 있는 거야. 쉽게 우리 속되게 표현하면은. 그러니까 덕기가 웃으면서 자네 사회주의라면서 사회주의면 내가 네 걸 뜯어먹어야 되는데 매번 보면 네가 나에게 와서 자 빈대붙더구나 이런 자 농담으로 하는 말이야. 그래서 이런 상황을 드러내는 것은 자 정답은 몇 번이 돼야 돼? 자 나를 착취해 버렸지만 실제로 착취해 가는 것은 자네로구만 이런 뜻이네. 오케이? 그래서 2번인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염상덕에는 또 다른 작품이 하나 나와 있는데 자 두 파산이 나오지. 두 파산. 자, 두 파산은 뭐냐면 자 파산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첫째는 뭐냐면 경제적 파산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정신적 파산이 있습니다. 자 경제적 파산을 자 당하는 인물은 정내 모친이고요. 정내라는 아이의 어머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김옥이라는 인물입니다. 자, 이 둘은 정내 모친과 오김은 자, 일본 유학까지 갔다 오는 신엘리트입니다. 그리고 정내 모친은 그 뒤, 자동차 세일즈라는 자,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자, 조그마한 가정을 꾸미고 정내까지 나서 알콩달콩 사는데 경제적으로 윤택하지 않아서 자, 문방구를 하나 차립니다. 학교 앞에다가.
자, 누구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김오김에게 자 뭐죠? 지분을 주고 돈을 받고요. 그 다음에 자 교장 선생님에게는 자 돈을 빌리지요. 10만 원, 5만 원인가 빌려가지고 문방구를 차립니다. 근데 문방구가 뜻대로 잘 안 되지요. 그치? 문방구 운영이 제대로 안 돼서 자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정내 모친하고 김오김 사이에 자 갈등이 일어나. 김오김은 경제적으로는 윤택합니다. 자 뭐죠? 옛날에 군수했던 사람하고의 후실 자리로 들어가 가지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그 남편이 반민 부약자로 물려 가지고 어떻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야.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윤택하지만 가정에서는 늙은 남편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져 있지. 그런데 정내 모친은 비록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없지만 반듯한 남편도, 멀쩡하게 생긴 남편도 있고요. 아주 영민한 딸도 있어서 한편으로 어떤 면에서는 부러워하지.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는 정내 모친이 훨씬 더 편안하고요. 경제적으로는 오기미가 편안하지. 그러다 보니까 둘이 갈등을 빚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결국은 정내 모친이 문방구를 폐업하게 되고 그 문방구를 다시 누가 차지하게 돼? 교장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두 인물의 파산의 과정을 보여주지요. 이게 바로 염상섭의 두 파산이라는 작품이래요. 그래서 줄거리 쌤이 간단하게 설명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자 왼쪽으로 와봐봐. 단편 사실주의 소설 배경, 시점, 성격, 그다음에 주제 보니까 사회적 혼란 뒤에 물질적, 정신적 파산된 인간의 모습. 그래서 일제강점기라는 혼란한 시대 상황에서 겪게 되는 경제적 파산자와 그다음에 정신적 파산자의 모습을 보여줘. 어찌 보면 우리 모두 이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인물들이다라는 뜻일 수 있겠지. 그 다음에 특징, 현실을 살아가는 서민의 심리와 태도를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고요. 경기지역 방안이 드러나고요. 정내 모친과 오긴의 경제적, 정신적 파탄이 중심을 이룹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 자, 요거는 문제 안 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봐보자. 오발탄, 이거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일제강점을 벗어난 작품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범선이라는 분은 뭐죠? 여기서 나오는 이범선 오발탄 나오는 거 보면 1920년에 태어나가지고 거기 81년인가 돌아가셨는데 오발탄이거든. 잘못 발사된 탄환 이거지. 잘못 발사된, 정확한 탄환이 아니라 잘못 발사된 탄환. 그래서 어찌 보면은 잘못된 탄환이니까 잘못된 인생, 요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이제 아까 우리 순환 이대까지는 일제시대였지. 쌤이 쭉 시대별로 쪼개놓은 거니까 6.25 전쟁이 가지고 오는 상처를 말합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인한 가족의 붕괴를 보여주는데, 이 가족은 어머니가 한 분 계시고요. 그리고 이 집안에 맏아들이고 가장인 초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동생인 영호가 있고, 막내 여동생인 명숙이가 있지. 그치? 전쟁이 터지자 결국 어떻게 돼? 월남을 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어머니는 놀라서 실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가자라는 말만 실성한 사람처럼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자라는 것은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전쟁 이전의 평화로운 시기를 회복하고자 하는 거지. 전쟁 이전의 상황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리사 사무실에서 살아가는 인물이 나오고 동생이 나오고 명숙이 나오는데, 여기 줄거리 부분에 인물 소개가 나오니까 한번 봐봐봐. 철호는 계리사 사무실이라면서 박봉으로 살아가는 셀러리맨이다. 그는 전쟁의 충격으로 가자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알아놓은 노모를 비롯해 만삭의 아내, 상처를 입은 동생 영호, 그리고 양공주가 된 누이 동생 명숙 등에 대해 걱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철로는 셀러리맨이면서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하지.
안에까지 있고 만삭의 안에까지 있고 영호는 자 상위군이냐 상처 입은 상위군인 그다음에 자 명수군 양공주지 양공주는 뭐야 자 한국전에 들어왔던 미군에게 몸팔거나 미군에게 자 뭐죠 첩으로 들어가 가지고 사는 인물을 양공주라 그러지. 그래서 명숙도 집안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자 뭐해 양공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미 양공주고요. 자, 상처 입었고요. 실성했고요. 아주 가난하게 사는 초로가 짊어지기에는 너무나 자, 삶의 무게가 무겁겠지. 자, 그러다가 자, 그러나 그는 묵묵히 주어진 현실에서 순응하면서 양심과 도덕을 지키며 살아가는 인물이다. 비록 가진 건 없지만은 자, 뭘 지키려고 해? 자, 양심과 정의를 좌우명으로 삼으면서 자 신념으로 삼으면서 가난하지만 자 뭐죠 일탈하지 않고 자 살아가려고 해. 반면 동생 영호는 양심이나 윤리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 상황에 맞게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돼 있지. 자 뭐 요것 때문에 이제 형하고 갈등하게 되는 양심과 정의가 아니라 그때그때의 편의적 삶을 말하지. 결국 자 편의적 삶을 말하는데 이런 의미는 뭐냐면 양심이나 정의 지킨 형이 그러면 잘 살아야 되지 않은가. 그런데 자 고단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무슨 양심과 정의를 지키며 산다는 말인가 라고 대려 반문하지. 그러던 중 영호는 일확천금을 위해 자 권총 강도 혐의로 붙잡혀 경찰서에 갇히게 되고 그 사이에 만삭인 아내는 출산 도중에 목숨을 잃는다. 초로는 돌이킬 수 없는 절망감에 빠져 거리를 방황하고 의사의 만류도 불구하고 평소 알았던 충치를 모두 뽑아버리고는 과다출혈로 점점 의식을 잃어간다. 자, 이런 자 형제간의 갈등 속에서 이제 무슨 사건이 생겨? 자, 권총 강도로 잡혀가게 되고, 그 다음에 아내의 죽음을 자 맞게 되지. 그래서 모든 걸 자 잃어버린 듯한 푸념으로 자 그는 오랫동안 알았던 충치를 다 뽑아버려. 여기서 충치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라고 보면은 자 그가 그토록 믿었던 뭐 양심이나 정의 또는 자기를 굴러쌌던 가장으로서의 무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집안에서는 가장으로서의 무게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충치라는 게 자기가 신념처럼 좌우명처럼 믿고 살아왔던 양심이나 정의 같은 소명의식 이런 것들이겠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자 양심과 정의를 믿고 살아도 결국은 자 불행이 끊이질 않잖아. 그래서 뭐 충치를 뽑아버리고 의식을 잃어간다. 그러면서 택시 올라탄 철호는 자 갈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자 경찰서로 가려다가 돌려서 병원에 가려고 하고 다시 경찰서로 가려고 하고 동생하고 자 아내 사이에서 자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어머니처럼 가자만 외친다. 어찌 보면은 철호도 이 가족의 붕괴가 있기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겠지. 그리고 의식이 사라져갈 때 자신을 조물주의 오발탄일 수밖에 없었구나 하고 한탄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오발탄이라는 것은 철호가 자기 자신에게 명명한 말이야. 나는 인생에 어찌 보면 실패자다. 뭐 이런 의미일 수 있겠지. 앞부분 한 번만 읽어볼까? 가치관으로 형제가 갈등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자, 봐봐봐. 영호의 입가에, 영호 동생이지. 영호의 입가에 좀 전에 파랑색 꽁초에다가 불을 당기는 자, 철호를 바라보던 때와 같은 야릇한 웃음이 소리 없이 갑니다. 너 설마 무슨 엉뚱한 계획 세우고 있는 건 아니겠지? 자, 이거는 뭐죠? 형 입장에서는 영호도, 동생 영호도 자기처럼 양심을 지키면서 법도에 어긋나지 않은 자, 삶을 살기를 바래. 그런데 자, 동생 영호는 어디로 튈지 모르겠단 말이야. 그래서 늘 불안해. 그리고 그 눈빛이 애서롭지 않아서 너 혹시 꿍꿍이 속에 있는 건 아니지? 철호는 약간 긴장한 얼굴을 하고 영호를 바라보며 꿀꺽 침을 삼켰다. 아니요, 엉뚱하게 뭐가 엉뚱해요. 그죠? 우리들도 남처럼 다 벗어던지고 홀가분한 몸차림으로 자 달려보자는 거지요. 자, 이거 무슨 남들 다 던져던지고 무슨 말이야? 자, 남들처럼 지금 새로운 사람이 형처럼 양심 지키고 정의 지키고 그렇죠? 도덕 윤리 지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난에서 못 벗어나죠. 우리도 한번 자 양심과 정의 자 윤리 벗어던지고 남들처럼 살아보자고요. 그러자 뭐라 벗어던지자고? 네, 벗어던져요. 양심이고 윤리고 관습이고 법률이고 다 필요 없단 말입니다. 영호의 큰 눈이 유난히 빛나는가 하자 철호의 눈을 정면으로 밀어내고 있었다. 그러니까 뭔가 꿍꿍이가 있지. 그러니까 나는 형처럼 안 살 거야 이거야. 쉽게 말해서 자 형은
자, 비록 우리가 가난하더라도 양심을 지키고, 자, 법률을 지키고, 도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돼라고, 자, 공자 같은 말소리를 하자. 영어는 그래가지고 언제 이 가난에서 벗어나? 그치? 그러니까 우리도 양심이고, 그냥 돈 되는 일 하자고, 뭐 이런 거지. 그 상황에서, 자, 형은 불안해하고 있고, 자, 양심이고 윤리고 환경이고 법률이고 이놈 너는 자, 영은 아무 대답도 없었다. 그러나 눈만은 똑바로 형 철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렇게나 살자면 이 형도 벌써 잘 살 수 있었어. 그렇게나 뭐 양심을 버리고 철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렇게라니요. 양심 버리고 윤리와 한숨 무시하고 법률까지도 범하고 흥분한 철호의 목소리 큰 목소리의 영혼은 지금까지 철호의 얼굴에 주었던 시선을 앞으로 쭉 뻗치고 자, 자기 발끝에 떨두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자, 저도 형님을 존경하고 있어요. 고생하는 형님을 용케이 고생을 참고 견디는 형님을. 그렇지만 형님은 약한 사람이잖아요. 용기가 없는 거잖아요. 너무 양심이 강해요. 아니었으면 사람이 약하면 약한만치 그만치 반대로 양심이라는 가시는 여물고 굳어지는 것도 모르죠. 양심이란 가시 내 가시요. 양심이란 손끝에 가시입니다. 빼어버리고 나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공연히 두고 건드릴 때만 깜짝깜짝 놀라지요. 윤리요? 윤리 그건 나이롱 반스 같은 것이지요. 지금 자, 여기까지만 읽을게. 자, 형은 윤리와 양심과 도덕과 법률을 지키자고 말하는 거고 동생 영어는 거기 아무짝에도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자, 손톱 밑에 가시처럼 빼버리고 나면 자, 나에게 아무런 의미도 안 남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갈등 관계가 형제간에 되고 결국은 동생은 자, 일확천금에서 사고를 치게 되고 아내는 출산하다가 목숨을 잃게 되고 그래서 내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저주받은 인생이야 오발탄인가 봐 라고 말하지. 이 소설 전체는 전쟁이 만들어낸 인물의 상처, 가족의 붕괴 요걸 보여주고 있는 전후 소설입니다 라고 보시면 돼. 자, 왼쪽 봐보자. 주제 부조리한 사회 구조 속에서 몰락하는 양심적 인간의 피해, 자, 철호의 피해 요거 되겠지. 특징, 객관적 묘사를 통해 시대적 궁핍상을 보여준다. 전쟁으로 파멸해가는 모습이다. 요거 되겠고요. 오른쪽에 문제 한번 봐봅시다. 이 글에 드러난 철호의 인물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된 철호. 상황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인물. 자, 이거는 영호가 더 빠르지. 그다음에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삶을 개척해 나가는 인물. 성실하고는 괜찮은데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능력은 없어.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지는 않아. 그다음에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삶을 비극으로 몰고 가는 인물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거 자기 때문에 삶이 비극적으로 된 건 아니에요. 동생과 아내 때문에 그런 거지. 양심을 지키고자 노력하지만 혼란한 현실 속에서 좌절하더라. 오케이. 그래서 4번 되겠지. 그 다음에 자, 2번 이 소설의 궁극적인 갈등. 자, 내적 갈등이 있고 인물 간의 갈등, 사회 갈등, 운명 갈등 다 있겠지. 근데 가장 중요한 갈등은 뭐야? 인물 대 인물의 갈등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자, 뭐죠? 형 철호와 동생 영호 사이의 갈등 이게 될 수 있겠지. 운명이라는 것은 어머니가 나에게는 운명 같은 존재 버릴 수 없는 거잖아.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가장 드러난 것은 전쟁 직후에 혼란한 상황이 만들어낸 혼란한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른 인물들 간의 대응 방식에 따른 차이를 통해서 갈등 구조를 만들어내지. 그래서 인물과 그 인물이 처해 있는 사회적 상황 사이에서의 갈등,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게 인물과 사회의 갈등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 자, 가자는 어디야? 자,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자 8번인가? 8번. 오상훈의 유해라는 소설이 하나 나오네. 유해. 자, 오상훈의 유해라는 작품이 나오는데 자, 유해는 자, 전형적인 자 1950년대 실존주의 작가였던 오상훈이 있으니까 실존주의 소설이고요. 실존이란 건 뭐지? 삶의 본질이랄지 삶의 가치, 삶의 의미. 자,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1950년대 이후 자, 한국 전쟁 직후에 이런 자 실존에 대한 자, 뭐죠? 모색이 많이 일어났지. 그다음 한편으로는 자, 요 소설은 자, 뭐죠?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는 자, 큰 하나의 장치가 있습니다. 의식의 흐름 기법. 그래서 이 소설이 이제 역순행적 구성이 되는데 자, 어떻게 돼? 자, 그걸 이제 다시 뒤집어서 평면적으로 쭉 해보면 자, 내가 적진에 침투했다가 낙오가 되지. 자, 이거 한번 줄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인민군에게 잡혀 죽음을 목전에 둔 심리적 갈등, 죽음의 무의미함과 전쟁의 비극성이
그의 의식 속에서 반복되며 자 지나온 전투 상황과 폐주 경로가 떠오른다. 소설은 이렇게 시작해. 그러니까 적군의 포로가 되어 가지고 자 적장에 끌려가 가지고 인민군 장교에 끌려가 가지고 고니받아 변절하기를 전향하기를 제안받지. 내가 쉬 대답을 못하자 그걸 결정할 수 있는 1시간의 말미를 주는 거야. 그래서 1시간 후에 다시 물어보겠다. 전향을 하면은 체제를 바꾼다는 거지. 그러면 목숨을 살려줄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지나온 토막 속에서, 운막 속에서 이제 과거를 회상하는 거야. 그가 인솔한 부대는 북쪽으로 진격하면서 몇 차례 전투를 벌였다. 적의 배후에 깊숙이 들어간 그는 부대에 보내기 끊겨 낙오돼 버렸네. 눈 속에 쓰러진 부하들을 버려줄 때 여성만이 눈을 헤치고 먼먼 지점에 이르렀다.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로횡단할 때 돌연 일발의 총성과 함께 누군가 쓰러져 선이 마사했다. 그는 선임하사를 부축하고 산속으로 들어갔다. 새벽이 가까워져 산속에서 선임하사는 슬픈 눈빛이라고는 조금도 없이 입가에 엷은 미소를 지으며 죽어갔다. 그는 무릎까지 파묻히는 눈 속을 헤치고 남쪽으로 걷다가 몇 번이나 정신을 잃었다. 불안과 절망, 피로와 굶주림, 추위와 고독 속에서 일주일 되던 날 험한 출령을 넘었다. 난데 처음 부분에는 그라고 나와 나중에 유해상에서는 나라고도 나오고, 그러니까 시점에 변화가 생기지. 적진의 낙오가 돼. 낙오되는 과정에서 동료의 죽음, 선임하사의 죽음도 목도하게 되지. 그 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거의 귀대를 서두르지. 그러다가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일주일간 고생하다가 사건을 만나게 돼. 무슨 사건? 인적 없는 황량한 마을에서 이상한 발소리를 들었다. 한쪽 벽으로 몸을 피하고 보니 인민군 한 청년이 인민군들이 한 청년을 죽음의 둑길로 내몰고 총을 겨누고 있었다. 그는 인민군을 향해 총을 난사했다. 두 놈이 쓰러졌다. 일순간이 지나자 인민군이 응사해 왔다. 반격을 받은 그는 의식을 잃었다. 이렇게 일주일이 넘도록 낙오해가지고 혈혈단신 귀대하다가, 그쵸? 청년의 총살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뚝길을 걸어가면서, 뚝길 같은 건 조수의 뚝길 같은 거지, 쭉 에절로 나 있지. 그걸 걸어가면은 뒤에서 인민군들이 총살을 하게 되지. 그 장면을 보고 그가 응사를 해가지고 그가 결국은 정신을 잃고 포로로 잡힌 거야. 그리고 나서 이후 몇 번의 신문이 있었고 모든 것이 결정된다. 몸을 웅크리고 몸속에 깜방에 쓰러져서 1시간 후면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포로가 되어서 전향을 제의받지. 그리고 이 전향을 제의받고 1시간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시간적 여유를 주는 건데, 이 유예라는 것은 삶의 유예, 이런 의미가 되겠지. 이제 그들에게 끌려가 예정대로 남쪽으로 내닫는 둑길을 걷다가 총살될 것이다. 그는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정확히 자신의 삶을 끝맺이한다고 생각하면서 둘길을 걸어간다. 흰 눈이 회색빛이 흩어지다가 점점 어두워지자 자신은 모든 것이 끝났지만 그들은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의식이 흐려진다. 결국 이 1시간 유예 동안에서 나는 결국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 자기를 결정하면서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는 것을 죽음의 순간을 생각하지. 그래서 죽음은 전쟁의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필연적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삶이라는 것은 죽고 나면 아무런 것도 아니다라는 이런 실존적 가치를 깨달으면서 하얀 둑길, 1시간 후면 나는 하얀 둑길을 걸어가다가 뒤에서 날아오는 총탄을 맞아서 하얀 눈을 발갛게 물들이면서 나는 죽어갈 거야. 나는 죽어간다. 그러면서 삶이란, 죽음이란 아무런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런 깨달음을 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소설은 끝나는 거야. 왼쪽에 핵심 연구 돼 있고,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과 부분적으로 전지적 작가 시점이 혼용돼 있어. 주제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인간의 고뇌와 죽음, 요걸 말하고 있고요. 특징 내면 의식을 강조하는 의식의 흐름 기법.
1시간 유예의 시간 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생각들을 쭉 머릿속에 생각난 것들을 풀어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의식의 흐름 기법 알아두고요. 이상의 날개 같은 경우도 의식의 흐름 기법 전체적으로 소술자의 시점이 혼재되어 사용됐다. 자, 전지적 시점하고 1인칭 시점하고 그다음에 짧은 현재형 문장을 사용했다. 이게 되겠지. 오른쪽으로 한번 놔보셔서요. 자, 이 글의 소수장 특징, 현재형 시제를 사용해서 현장감을 드러낸다. 자, 이거는 뭐지? 뭐뭐 같았다가 아니라 뭐뭐 같다, 있었다가 아니라 있다. 현재형 시제. 주인공의 내면 심리를 중심으로 소설이 진행되고 있어. 오케이. 여러 인물들 간의 대화를 통해 자, 뭐 인민군하고 이런 것들이 대화가 조금 나오긴 하는데 전부 다 직접 화법이 아니라 이거 큰 답이 없잖아. 간접 화법 속에 이럴 것이다라고 내 입을 통해서, 즉 소술자 그의 입을 통해서 전해줄 뿐이지 인물의 대사를 통해서 사건이 자 전개되고 있지는 않아. 화자와 주변의 자 인물의 대화는 화자의 의식 속에서 재편성되어 간접화법으로 오케이. 그래서 자 특히나 뭐 인민군들이 나를 자 토굴에서 끌어내 가지고 형사를 하고 다 되돌아가는 장면 부분에서는 간접화법의 자 대사를 인용하고 있어. 자, 기억이 어디 있지? 여기 페이지. 놈들은 또 멋쩍게 총을 다시 거꾸로 메고 본부로 돌아갈 테지. 무슨 말이냐면 자, 1시간 후면 나는 두 길을 걸어갈 거고, 자, 인민군들은 아무런, 자, 뭐죠? 자, 두려움이나, 자, 뭐라 그래야 될까? 자, 외경 없이 나에게 일상인 것처럼 나에게 총탄을 쏟아내고 다시 개머리판을 거꾸로 들고 일상적인 모습으로 돌아갈 거야. 이거지. 결국 이거는 뭐죠? 삶의 가치라는 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때? 자, 일상일 뿐이고 소중한 가치를 갖지 못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그지. 그게 바로 뭐야? 전쟁이 만들어낸 자 참혹성 요걸 말하고 있네. 자 효과로 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지. 그래서 정답은 뭐지? 자 죽음이 하찮게 취급되는 현실, 즉 인간의 생명마저 일상이 돼버리고 인간의 생명을 뺏는 것도마도 일상적 자 삶이 돼버린 거. 그게 바로 전쟁이기 때문에 그러지. 전쟁의 비극성과 참혹성 요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 뭐 작품들이 조금 더 있긴 한데 더 봐주면 좋은데 자 요놈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뒤에 문제 나오는 것들은 기출이니까 주로 기출이니까 한번 풀어보시면 자 중간 아까 풀었던 문제랑 중복된 것도 있고 또 새로운 문제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뒷부분은 조금 마무리해 주시고 나중에 다시 만났을 때 선생님한테 질문하면 어려운 부분들은 선생님이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에 3월부터 코로나가 돼가지고 벌써 한 9개월, 10개월 되고 너무 지치긴 한데 2020년 과정을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다음 주는 여러분 알다시피 아마 다음 주는 신정 연휴를 하루 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쉬고 그 다음 주에 다시 이제 만나서 하고 지금 집합 금지 명령 1월 3일까지인데 1월 4일부터 우리 다시 개강이니까 오늘 끝나고 나면 자, 그래서 1월 4일 이후에 부디부디 쌤이 여러분 보고 싶은 것도 있지만 부디부디 코로나가 조금 진정돼가지고 1월 4일부터는 쌤이랑 물론 1월 9일날 만나겠지만은 자 그때부터는 오프라인에서 자 얼굴을 뵙고 지지고 볶고 자 웃고 떠들고 하면서 수업하기를 자 기도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연말 잘 보내시고 내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